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3대 지수가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빠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7시쯤 미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증시 방향성 그리고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핫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더니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뉴욕 지수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내일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 심리가 매우 짙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는 그 애플이 아이패드의 미니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현재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지수는 0.1%가량이 올랐습니다. 13,112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0.2% 상승세로 1,4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59% 오늘 가장 많이 선전을 했는데요. 2,9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지수 상승률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여타 지수보다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주말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반등세로 돌려놓았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지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미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두 후보 간 지지율도 초박빙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투표 결과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투표 결과가 정확히 집계되는 것은 마감 시간이 알래스카주가 가장 느리게 현재 마감이 되는데요. 네. 7일 오전 1시로 돼 있습니다. 이는 7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출구 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 시각으로 보면 내일 오후 7시경이면 윤곽이 어느 정도는 현재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바마가 기존의 그 현재의 추세를 수성할 수 있느냐와 롬니의 막판 추격이 이를 역전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런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현재 접전의 양상이지만 전반적으로 허리케인 샌디가 나타나고 나서 오바마의 승기를 점치는 보도가 다소 많아졌고 특히 현재 무당파로 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오바마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 이런 점이 오바마 후보에게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기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로 표가 이제 갈리게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결과적으로 오바마가 약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약 250명 전후의 현재 롬니 후보의 득표수보다는 조금 더 크게 앞설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6일 오전 0시 뉴햄프셔의 딕스빌로치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만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알래스카주를 마감을 통해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7시경이면 윤곽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초접전으로 나오는 것을 현재 뉴욕 증시는 개표 결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빨리 그 대선의 승기와 그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건 롬니건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누가 승리하든 경제 살리기에 더 집중하길 바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선으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일 텐데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요. 대선 이후 미 증시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롬니 후보가 되느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이 내용에서 이제 미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셈법도 아주 활발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롬니가 되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든 결국에는 재정 절벽 문제를 어떤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그 오하이오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금과 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에서 공화당과의 그랜드 바겐, 재정 빅딜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시각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현재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난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롬니 후보가 되더라도 이 문제가 기업이나 현재 증시에 커다란 장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이치뱅크는 만약에 재정 감축이 올해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 1% 가까이 그 재정 감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쪽에서는 증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다소 좀 부정적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현재 양적 완화 카드를 들이밀고 있는 현재 FRB가 식물 FRB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측면에서 네. 시장의 측면을 보면 오바마 현재 대통령이 조금 더 증시로서는 반가운 기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앞서 뉴욕 증시가 장 초반 부진했던 이유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0월 ISM 지수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이 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엷어지면서 장 초반에 조금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플러스로 반전시켜 나왔는데요. 10월에 ISM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 외로 하락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9월에 55.1 대비 소폭 하락한 54.2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54.5도 현재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원인은 역시 신규 주문이 좀 감소하는 부진세가 나타난 것이 그 원인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연말로 갈수록 투자나 신규 주문 이런 부분에서 향후 재정 절벽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네. 이런 그 투자나 주문의 적절성 이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급관리자협회의 서비스업 지수가 다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재정 절벽 현상이 미국 기업들에 두드러지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재정 절벽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점점 더 시장에서 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밤 유럽 증시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네. 깊었는데요. 역시 유럽 증시가 하락한 것은 그리스의 현재 의회 표결과 관련된 긴축 법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지수는 0.5%, C40 지수도 1.2%, 독일의 닥스 지수도 0.5% 하락을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요 피그스 국가의 재정 상황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꼭 챙겨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유로존의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측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 성장률 수치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발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통계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초 마이너스 1.5로 봤는데요. 2.3% 마이너스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마이너스 0.5%로 기존의 0.5%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하향 조정한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IMF가 올해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4%, 내년에도 마이너스 0.7%의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지적한 시각이 그대로 수정치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가계소비 위축이 경기에 부담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약 10개의 시 재정이 내년도에 좀 좋지 않은 리스크 국면에 크게 부닥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스페인의 주정부의 재정 적자에 당면한 이런 부분이 이탈리아에도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이탈리아는 몬티 총리의 거취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기술 관료 중심의 테크노크라트의 정부를 몬티 총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차기 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과 긴축을 이끌 수 있겠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리스의 추가 지원을 위한 막판 의회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증시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수준입니다. 네. 역시 이제 민주좌파가 계속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아직까지는 기조적 입장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의회 표결이 이제 7일 날 긴축 이행의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민주좌파가 약 16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찬성표가 나오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민주좌파가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이런 부분에 비토가 나오게 되면 현재 135억 유로의 긴축 이행의 법안이 물리적으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간단히 이 문제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11일 날 내년 예산안도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불투명하게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13일부터 15일까지 당면하고 있는 국제 상환에서 그리스의 현금이 고갈되는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의적으로 그 의회 표결에서 통과를 현재 관철시킨다는 그 내용인데요. 사마라스 총리의 정치적인 어떤 여지가 얼마만큼 현재 통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년째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전자업체 샤프 소식입니다.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인가에 소니 얘기를 한번 네. 드린 적이 있었죠. 소니가 추풍 낙엽처럼 한국 전자업계의 경쟁력 대비 상실한 부분에서 어려운 국면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샤프도 이와 별반 현재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와 TV 가전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크게 뒤진 흐름이 2년 연속 현재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약 4,5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1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3,780억 엔의 적자를 이어서 올해도 적자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내년에 2천억 엔의 전환사채 CB 만기 도래분을 현재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정부의 구제 금융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샤프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의 관측입니다. 정부는 2009년에 일본 정부가 중요 기업의 회생을 담당하는 기업 회생 지원 기구를 설립해서 전 일본 항공 자를 이렇게 3천억 원을 투입한 전례가 있는데요. 샤프가 이 구제 금융의 수혜를 받을지 현재 그 일본 경제에게서는 가장 큰 현재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오늘장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 대선을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도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1900포인트 위에서는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양매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우선 코스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네. 하락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장 10포인트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08.22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좀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감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현대 기아차 시총 최상위 종목군에 있는 이 두 종목의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어제장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지만 현대 기아차의 급락에 따른 지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 보신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KT, 삼성 SDI, 호남석유, 현대제철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NHN,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현대차에 대해서 1,000억 원 넘는 매도세,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200억 원대, 그거밖에 한국전력이라든가 NHN,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매도세 보였고, 기관 마찬가지로 기아차에 대해서 800억 원대 넘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그밖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종까지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 어제는 반대로 매도 상위 종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심이 좀 바뀐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도요타 사태처럼 안전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어쨌든 연비 문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고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금 시점 약간은 소비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되었다라는 거 얼마만큼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달리 코스닥 지수는 5거래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기관 쪽에서 6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0.3%대 어제장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소 대비해서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태까지 지금 시점 약간은 투자 심리가 다시 코스닥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
대주주들이 다시 한번 좀 활기를 치고 또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인물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이 약간 쏠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제장 코스피 DB에서 코스닥 시장에 강세 흐름 보였다는 거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역시나 운수장비 부품업종 쪽으로는 매도세 및 그리고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에 있어서 어제장 약간의 하락폭 컸다는 점은 비슷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차가 포함된 운수 장비 업종 4% 넘는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반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의약품, 통신주는 또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우선은 외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의약품, 전기전자, 유통, 통신 업종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경기 방어 업종 성격이 짙은 업종 쪽으로 집중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동반 순매도는 역시나 경기와 민감한 철강이라든가 금속 그리고 제조, 운송, 장비 업종 쪽으로 약간 쏠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장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급과 좀 비슷하게 의약품, 통신,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업종,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업종 쪽으로 강세 흐름 보였고 운수, 장비, 전기가스, 은행, 철강, 금속, 건설업종은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장 역시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주가 또 다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은 유아용품 관련주 테마가 어제장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관련주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한전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은 급등세 보였고 뭐 전자결제 관련주라든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좀 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들의 흐름으로 약간의 좀 강세 흐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랬고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런 불확실성 이제 좀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 한 번쯤은 가져도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재정 절벽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원에 대한 의원들과의 그런 표기를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됨에 따라 갖고 그러한 기대감은 약간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점 너무 불안한 그러한 투자 자세로 갖고 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자세로 투자 전략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행히 간밤 뉴욕 증시는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한 줄로 표현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은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점차적으로 지금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 경기 방어 업종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불확실성 해소 이후 그리고 이번 주 국내외적인 이벤트가 약간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부터 약간은 분할 매수 하셔갖고 다음 주 중반 후반까지 약간 들고 가시는 전략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 하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하락세 보였기 때문에 좀 관망 심리 속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 담으시는 전략으로 취하신다고 한다면 일주일 안으로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사실은 이제 가질 시기는 사실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조금 배당주에 대한 투자하는 시기가 좀 빨라진 면은 사실상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고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사실 좀 답답한 이러한 또 박스 안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이벤트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계속 지켜봐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금리라든가 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배당주 같은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배당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재무구조라든가 영업 실적이 좀 양호하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 상승의 어떤 시세 차익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좀 추천하는 그 배당에 대한 고배당에 대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통신주라든가 KTNG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SO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좀 고배당주에 속하는 이러한 종목이고, 최근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배당을 해왔던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주가 수준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러한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배당 수익률은 그런 주당 배당금을 현재 지금 주가로서 나눈 값을 배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이 종목들 중에서 SO일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년간 꾸준히 좀 배당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9년도에 배당을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됐고요. 2010년도에는 2,100억, 2011년도 작년에는 5,000억이 넘는 이러한 배당을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 한 3.8%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년보다는 약간은 좀 줄어든 이러한 배당금을 할 것 같은데요. 꾸준히 이렇게 배당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 기업, 꾸준히 또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 상승이라든가 정제마진 개선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우려했던 그러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9% 정도 증가를 하게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증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도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근데 현재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큰 전반적인 그 화학 업종에 대한 좀 좋지 못한 그런 업황의 흐름으로 약간 주가의 흐름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현재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 부분의 이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 부분에서 바로 파라제닐라이라는 PX 또 벤젠 이러한 마진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약간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실적 개선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유럽 쪽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럽 쪽에 지금 현재 그 정제 설비가 좀 폐쇄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장기 이평선에 좀 부딪히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최근에 이러한 기관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를 간간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말까지 해서 이런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좀 충분히 기대 수익률 한 15% 정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99,500원에서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짜 배당주로 S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그렇고 1900선을 중심으로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흐름 전망하시는지 먼저 단기와 중기 시황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나 오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건 역시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900선 재이탈하고 나서 이제 하락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또 뭐 한번 또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마감은 이제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900선 이상에서 시작하고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올라가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화요일 오늘 예상은 역시 그 1900선 지지 여부는 파생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흐름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동안 누차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를 이제 가속화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불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현재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121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여기서 아무리 올라가도 21선 돌파 안 나옵니다. 그리고 1900선이 무너지면은 또 급격한 하락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목요일에 그러니까 제가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미 대선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잠깐 자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목요일은 단기 최대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은 수요일 밤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낮에는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제 투표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서히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도 그 수요일 밤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이제 누가 당선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요일 밤 미국 시장 반영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완전히 뭔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나스닥 흐름을 좀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또 목요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최근 5년 동안 11월 만기일은 항상 하락 마감했어요. 과연 이번에도 재현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목요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참고로 또 그날 수능 시험이 있어서 1시간 또 개장이 좀 지연됩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1시간 늦게 개장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끝나는 게 더 길어지니까요 시간이. 근데 나쁠 경우에는 더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큰 변수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수급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그 6일 연속 프로그램 순매수로 약 8,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는 약 18,200계약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국인의 그 12월물 선물 매도가 15,000계약에서 이제 그게 2만 계약으로 가느냐, 10,000 계약으로 줄어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추세라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1,800계약만 추가로 매도가 나오면은 2만 계약이 되니까 좀 불안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프로그램 매수를 주목하냐면요. 최근에 전기전자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략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저점에서 추천해 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고점 매도까지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더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바로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의 상승은 프리미엄 시세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차트 보면서 이게 추세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할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비중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 문재인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그 주식 비중은 뭐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950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50% 이상 고정을 시켜버릴 겁니다. 반대로 1850이 깨지면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그냥 관망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경우든 1950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게 유지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간다고 봐야죠. 근데 반대로 1850이 무너지면은 그게 바닥이 185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1900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래에서는 0에서 25,
그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25에서 50인데요. 문재인 관련주하고 SNS 관련주 사실상 둘 다 대선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관련주는 일단 11월 초순까지는 제가 보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회동을 한다 그랬었는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부터 계속 문재인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 뭐 이걸 뭐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문재인이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5월부터 계속 문재인 관련주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SNS 관련주는 단기 순환매를 할 타이밍이 딱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현재는 뭐 종합지수 차트고요. 이제 문재인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우리들 생명과학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봄에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졌는데 처음에 추천했던 가격대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추천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가 이제 여기서 추천했고 내려올 때 여기서 또 추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췄는데요. 현재 3,000원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수 같은 경우도 100포인트 단위로 숫자가 바뀔 때 의미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평균선하고 관계없이 3,000원대 지지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제 나름대로 회동에 관련된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조율될 거니까. 그래서 11월 초순까지는 일단 기대감을 반영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끌고 가자는 거고요. 11월 초순에 그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NS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오늘과 내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든가 나우콤 이렇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나우콤은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과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3,250원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400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10% 이상 평가액인데요. 이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나우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가 1,500원에 이미 추천했습니다. 이것도 약 10% 좀 덜 되게 이제 평가액인데 지금 들어가는 게 딱 맞을 수도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서비스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동차주가 어제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막을 보시면 자동차 빅5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악재로 밀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이미 나쁘게 보고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5종목 모두 다 이제 공통적인데요. 전부 다 적정 주가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왜냐?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주 더 가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 하락을 단순하게 어떤 악재에 의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만 원 위에서 한번 갔다 꺾이는데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급락이죠. 기아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했고요. 다른 종목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매수 사인을 낼 때까지는 잡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원전의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대량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영광 5호기와 6호기가 연말까지 전격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당장 동절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영광 5호, 6호기 가동 중단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된과 동시에 전력수급 차질로 올 겨울 사상 최대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지만 조기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력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호 주식경제부 장관은 8개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품질 검증 기관의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위조 보증서를 통해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으로 8억 2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 위조 부품이 사용된 원전은 영광 556호기, 영광 3, 4호기, 울진 3호기 등 5개 원전인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위조 부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광 556호기 가동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고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품업체 직원의 외부 제보로 밝혀졌는데요. 부품업체들이 공급한 위조 부품은 휴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원전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부품이 핵심 설비하고는 관계가 없어 방사능의 유출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원전 가동 중단으로 올겨울 전력 대란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동계 전력 피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 용량이 각각 100만 킬로와트급인 영광 5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동계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1월에서 2월에는 예비 전력이 급감해서 230만 킬로와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영광 556호기가 내년 초까지 가동되지 못할 경우 예비 전력이 3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져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들 깡통 전세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깡통 전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집값에서 대출금과 전세값이 차지하는 평균값을 구한 후 대출이 있는 집의 평균 전세값 비중을 더해서 현재 집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선 대출 후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 LTV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추정치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도권 전세집 중 깡통 전세가 26%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조사 중 현실에 가장 근접한 조사인 것은 맞지만 범위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4개 은행만의 주택담보대출을 샘플링한 표본조사였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이미 제1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는 깡통 전세 실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선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들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세금이 담보 가치 인정 비율 LTV에 포함돼 당국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LTV에 반영되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멕시코 칸쿤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재정 위기에 치우쳐 있던 G20의 우려가 미국과 일본의 재정 절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멕시코 칸쿤에 모인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를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꼽고 미국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 이행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는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 의회가 재정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6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삭감으로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의원 해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법안 통과가 여부가 불투명해진 일본의 재정 절벽 가능성도 G20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명 초안에 미국과 일본의 급격한 재정 삭감 가능성이 가뜩이나 위축된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G22 이번 회동에서 실질적인 재정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드디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 후보 간 회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어제 전남대 초청 강연에서 우선 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며 사실상 단일화를 겨냥한 양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 발언 직후 문 후보 측 노영민 비서실장과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이 접촉을 갖고 회동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올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신호탄을 올리면서 앞으로 전국은 단일화 방식 등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의 거센 비판이 어우러져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으로는 단일화 제안 배경에 대해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과제를 저 혼자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낡은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단일화 3원칙으로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제시했는데요. 문 후보 측도 우선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합의하자는 안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확실하게 약속드린다며 단일화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10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환 예금 현황을 발표하고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또 재정부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 11호를 발표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로 SK텔레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의 뉴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